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유방암의 위험은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로 확인합니다. 암의 위험뿐 아니라 유방 상태가 건강한지 유방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도 살피게 되는데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는 두 가지 검사 모두 해야 하는 걸까요? 유방암 발생률이 늘면서 그렇다더라식의 얘기들도 많은데요. 잘못 알려진 부분들은 없을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염으로 고생한 경험 있으신가요? 장염을 일으킨 원인에 따라 항생제가 처방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항생제가 장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에드 시런의 퍼펙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방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실제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요. 초기 치료를 통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김성원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들에게 유방암은 참 부담스러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기 발견율, 또 초기 치료를 통한 생존율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방암이 굉장히 초기에 진단이 되면서 전체적인 생존율이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초기에 1기 이렇게 발견되면은 95% 이상의 생존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조기 진단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또 그래서 해마다 검진을 챙기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그럼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 각각의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기본적인 유방 검진은 유방 X선 촬영, 맘모그램이라고 하는 유방 X선 촬영이 기본 검진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이라면 만 40세부터 1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건강검진으로 그것을 보조해주고 있죠. 유방 초음파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검사는 아니고 유방 촬영에서 뭔가 유소견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뭉친 부위가 있다든지 혹은 혹이 의심된다든지 혹은 과도하게 치밀한 유방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검사고요. 40세 이전에 20대나 30세의 경우에 혹시라도 뭐가 느껴진다면 그때는 유방 촬영보다는 유방 초음파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젊은 여성들은 검진에서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를 동시에 하는 게 좋다는 말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통 이제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유방이 치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이 치밀하다는 것은 유방의 투과도가 낮아서 유방에 혹이 있을 때도 잘 관찰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유방 초음파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면 작은 혹인 경우에도 초음파로서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젊은 여성일수록 검진에서 초음파를 이용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밀 유방인 분들은 유방 촬영술과 함께 초음파까지 함께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방 촬영술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증입니다. 검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검사법이 꼭 그렇게 아파야 하는 걸까요? 압박해서 여러 장을 찍는 거잖아요. 네, 보통 한쪽 유방당 2장씩 토탈 4장을 찍게 되는데 그렇게 심하게 누르는 이유는 유방의 두께를 작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방 X선이 엑스레이라는 것이 유방을 투과해야 되는데 그게 유방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투과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세게 눌러서 유방의 두께를 작게 하게 되면 유방암이나 혹은 유방의 혹을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 누르는 것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소 강한 압박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생리 전이나 배란기에는 통증이 더 심하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리 직전에는 가슴이 가장 부풀어 있고 부종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때 누르면 더 아프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럼 X선 촬영으로 진행되는 유방 촬영술로 확인되는 부분이 석회라든지 치밀 유방, 또 종괴로 덩이가 보인다거나 뭔가 찜찜한 소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말씀 주신 부분들이 유방 X선 촬영에서 나오는 유소견인데요. 네. 특징적으로 좌우의 대칭이 깨지는 비대칭이 있다든지 혹은 종괴가 보인다든지 네. 또 유방 석회화가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검사가 초음파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석회화가 심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확대 촬영을 통해서 석회화의 모양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치밀 유방이잖아요. 뭐 추가 검사를 하거나 확대 촬영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치밀 유방, 석회화 병변, 소견에서 추적 관찰을 요한다거나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사실 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죠. 네, 일반적으로 치밀 유방은 그 자체가 병은 아니고요. 네. 대신 이제 치밀 유방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 촬영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뜻이고 네. 단 한 가지 치밀 유방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5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밀 유방이 있으신 여성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석회화 같은 병변이 있는 경우도 사실 매우 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네.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일부의 여성에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 후에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방 차원에서 해마다 유방 촬영술을 받으면서도 방사선 노출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괜찮은가요? 네, 요즘 방사선 노출 때문에 생기는 또 2차 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네. 실제로 유방 촬영술에서 우리가 쏘이는 그 X선의 양은 매우 적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양의 10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어떤 위험도는 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네. 특히 뭐 X선 촬영 후에 확대 촬영을 한다든지 필수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걸 안 함으로써 또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도를 따져봤을 때는 네. 그 X선 촬영으로 노출되는 위험도는 정말 극도로 낮다고 생각하시고 네.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유방 촬영술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확대 촬영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확대 촬영과 초음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X선 촬영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네. 그림자를 보는 검사이고요. 네. 초음파는 초음파라는 그 파를 파장을 이용해서 그 조직의 성상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검사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검사고요. 네. 유방의 석회화를 보는 데에는 초음파보다는 유방 X선 촬영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유방 촬영이 너무 아프다고 유방 초음파로 그걸 대체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전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석회화 같은 석회화로 나타나는 유방암의 초기의 경우에는 네. 오히려 유방 X선 촬영이 더 효과적인 진단 방법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 임신부나 수유 중에도 초음파는 가능한 거죠?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임산부나 수유 중에는 우리 그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유를 수유할 때 커지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소엽이 굉장히 부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방 소엽이 굉장히 부풀어 있는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유방 모유 수유 중이거나 혹은 임신 중에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출산 후에 혹은 모유 수유를 단유한 이후에 꼭 네. 다시 한번 유방 초음파를 해서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방 초음파는 예방을 위한 검사뿐 아니라 암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검사법이기도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또 추가 검사에서 조직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조직 검사를 하자는 말을 들으면 긴장을 합니다. 유방암의 위험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초음파나 혹은 엑선 촬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네. 저희가 유방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조직 검사가 모든 혹이나 모든 석회화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방암의 위험도를 이렇게 퍼센트로 했을 때 3% 이상의 위험도를 보이는 경우에만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실제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암이라고 나올 확률은 그 위험도를 우리가 분류하는 그 점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두게 됩니다. 네. 3% 정도의 위험도를 보일 때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보일 때 조직 검사를 진행을 하나요? 그것은 뭐 단순한 모양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네. 일단 모양으로 봤을 때는 뾰족뾰족한 아주 이쁜 동그라미보다는 좀 뾰족뾰족한 그런 그 경계가 불분명한 혹일 때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혈관의 분포가 좀 높다든지 혹은 또 최근에는 탄성 초음파라는 걸 이용해서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혹일 경우에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어떤 한 가지 그런 결과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결과들을 통틀어서 종합한 이후에 그걸 토대로 저희가 점수를 매기게 되고 네. 4점 이상인 혹에 대해서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조직 검사를 하면 암이 더 퍼진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글쎄요.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아주 드물게 그 조직 검사를 한 그 길을 따라서 유방암이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가 뭐 걱정하는 것처럼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거기를 베일 경우에 네. 그 암세포들이 전신으로 퍼진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조직 검사로 암이 더 퍼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방암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습니다. 자, 좀 짚어볼게요. 유방 크기가 클수록 유방암 위험이 높다.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간혹 굉장히 마른 여성이 가슴이 큰 경우에는 네. 유방 조직이 좀 풍부한 여성이기 때문에 유방암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보고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유방의 크기와 유방암의 위험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유방이 작은 여성들이 네. 나는 절대 유방암에 안 걸릴 거야라고 오해하는 것이 좀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치밀 유방 때문인 건가요? 치밀 유방뿐만 아니라 네. 사실 뭐 유방의 크기가 유방암의 위험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또 유방이 아무리 작더라도 유방암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유방의 크기와 무관하게 네.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네요. 키가 큰 여성들에게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개의 역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네. 사실 정확히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키가 크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성장 인자가 풍부하다는 거고 또 IGF-1이라는 인자도 굉장히 풍부하다는 뜻이고 네. 또 세포의 분열도 굉장히 풍부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결과인데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키가 큰 여성이 유방암의 위험도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가 큰 여성이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자, 브라카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모든 여성에게 유전자 검사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제 본인이 유방암이고 네. 또 가족력이 많거나 아주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걸리거나 혹은 양쪽에 유방암이 걸리거나 네. 혹은 남성의 유방암이 걸리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모든 유방암 환자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굉장히 힘을 받고 있고 네. 심지어는
모든 여성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다수 존재합니다. 네. 그 이유는 유전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극도로 상승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저의 경우에는 유방암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는 그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유전자 검사는 사실 간단합니다. 물론 검사 기관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네. 환자 본인은 그냥 피를 뽑아서 그 피만 제공하면은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일부 기관에서는 그냥 침을 뱉거나 혹은 구강 상피세포를 이용한 검사도 하고 있어서 네. 검사를 하는 그 과정 자체는 환자분에게는 굉장히 용이한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 예방을 위한 표준 검사가 보통 40세 이상부터로 권고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족력이 있을 때는 40세 이전에라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좋겠네요. 네, 보통 이제 가족력이 있는 그런 암의 경우에 네. 보통 가족 중에 걸린 유방암 환자의 나이보다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미리 시작해라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40세 유방암이 걸리셨다면 따님의 경우에는 30에서 35세 사이의 유방암 검진을 시작할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죠. 네. 또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력과 무관하게 18세부터 자가 검진을 하고 네. 25세부터는 MRI 검사를 하는 것처럼 네. 유전자 이상이 있느냐 가족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개별화된 검진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방 전문의와 상의해서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검진을 좀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또 가족력이 없어도 젊은 사람들 중에 유방암 진단율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 한국의 유방암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유방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식습관이나 혹은 출산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출산율과 유방암의 발병률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 또 여성들이 비만한 여성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 네. 또 식습관도 상당히 서양화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젊은 여성에서의 유방암의 증가와 연관이 있고 또 젊은 여성의 유방암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결국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네. 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 유방암의 발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좋은 생활 습관, 또 좋은 출산 관련된 부분, 네. 또 좋은 운동 이런 것들을 잘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거네요. 자가 진단이라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유방암 검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가 검진이고요. 네. 보통 25세부터는 자신의 가슴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만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유방암을 모두 다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한 2cm가 넘어간 혹은 일반인들도 만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리가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가장 가슴이 부드러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가검진을 하는 것은 유방암 검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검사이고 네. 그리고 40살이 되면은 유방 엑스선 촬영을 최소한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은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생리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 후쯤에 자신의 가슴을 한번 만져보는 자가검진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어떨까요? 검진에서 혹이 발견됐을 때 무조건 제거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제가 보통 피부에 있는 점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몸에 있는 점을 모두 제거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점도 일부는 흑색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네. 유방에 있는 모든 혹이 다 암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발견된 혹의 종류에 따라서 그 위험도에 따라서 제거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정말 유방암을 예방하고 싶다면 그렇게 고위험군이라면 양쪽 유방암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이지 네. 지금 생긴 양성혹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본인의 유방암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험도에 따라서 제거 유무를 결정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그럴 때 혹시 모르니까 절제를 원한다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걱정스러워서 절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군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겁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절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혹 하나를 절제하는 것이 본인의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고 제가 설명드리면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절제가 아니고 추적 관찰을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은 99%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을 제거한다고 해서 유방암의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계속 관찰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계속 관찰을 하는 이유는 네. 약 2% 정도의 확률로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6개월 간격으로 2년 정도를 관찰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찰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추가로 조직 검사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암이라고 판단되면 네.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또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 뭘까요?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25세가 넘은 여성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하시고 네. 또 40세가 넘은 여성은 국가암검진을 잘 받는 것만으로도 유방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방암 검진과 또 오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유방외과 전문의 김성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정경화의 내 노래를 듣고 있다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생제는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 감염을 일으킬 때 치료제로 처방됩니다. 장염은 어떨까요? 장염을 얘기할 때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구분하는데요. 세균성 장염에는 항생제가 효과적일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나수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염이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증상이죠? 네, 장염은 아무래도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요즘 같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 잘 발생하는 거는 맞는데요. 네. 겨울에 낮은 온도에서도 더 잘 사는 생존력이 좋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겨울에도 요즘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염이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네, 많은 경우 설사를 하면 일단 장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리고 또 사실 맞기도 하고요. 근데 정확히 조금 더 그 안에서 구분을 하자면 네. 상한 음식에 존재하는 독소에 의한 식중독이나 네. 이런 것들이 한 종류가 있고 그 식중독은 일종의 좀 가벼운 장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독소가 아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감염이 들어와서 몸에 그런 직접적인 감염에 의한 감염성 장염으로 조금 더 나누어서 세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장염도 세균성, 바이러스성으로 구분되지 않나요? 네네네. 네.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둘 다 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은 맞는데요.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균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세포 생물이고 네.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아가지는 못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몸같이 사람같이 네. 살기 위해서 어딘가 기생을 해야 되는 그런 미생물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세균성 장염이 많은가요? 특히 여름에는 세균성 장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세균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잘 생존하고 번식하기 좋거든요. 네. 반면에 바이러스는 좀 낮은 온도에서 또 건조한 겨울철에 더 생존을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증상은 둘 다 사실 비슷하죠. 비슷해서 증상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렇게 이제 세균성이냐 바이러스성이냐는 네. 이 각각 생존하는 좋아하는 그런 날씨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세균은 좀 여름에 잘 발생하고 바이러스 장염은 겨울에 좀 잘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겨울철 되면은 여러 신문이나 매체에서 노로바이러스의 네. 장염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날씨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음식, 물, 조리 환경, 익히지 않은 음식, 또 보관법도 그렇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위생 관리가 사실 이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장염 예방에선 가장 중요하죠. 네. 대부분은 이제 감염된 음식이나 물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장염의 예방 4대 원칙, 누구나 이것만 지키면 네. 장염을 예방할 수 있는데,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청결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은 서로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날 음식보다는 당연히 가열해서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꼭 우리가 이제 냉장 보관해야 되는 음식들은 실온에 보관하지 않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것. 네.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거지만 채소나 과일은 잘 세척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날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청결, 분리 보관, 가열, 냉장 보관, 장염 예방의 4대 원칙 기억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장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주로 뭔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장염을 유발하는 네 가지 균이 있는데요. 네. 살모넬라균, 그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네. 캠필로박터균, 비브리오균, 이 네 네.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바이러스는 좀 많이 좀 들어보셨던,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던데요. 이 언론에 네. 노로바이러스. 네. 네, 그러면 영유아에서 좀 주로 잘 걸리는 로타바이러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예. 뭐 대장균,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또 포도상구균도 그렇고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긴 합니다. 이런 모든 균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 모두 장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염이 발생하면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모두 증상이 비슷한가요? 네, 장염은 일단 주 증상 네 가지를 들어보자면 네. 구토, 그다음에 설사, 네. 네, 복통, 발열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런 증상들이 이제 세균성이든 바이러스성이든 모두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하긴 한데 네. 그 어떤 세균도 그 안에서 어떤 균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 증상이 다르기는 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균성 장염이 바이러스 장염보다는 좀 더 복통이 심하고 발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하지만 세균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균 중에 하나인데 그 포도상구균이라는 균은 네. 이 세균 자체의 감염보다는 이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증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이런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복통이나 발열은 없고 네. 이제 그냥 우리가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만 한 며칠 있다가 가볍게 좀 증상이 나타났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세균성보다는 바이러스성 장염이 조금 더 증상이 가벼운 편입니다. 네. 뭐 구토, 설사, 복통, 발열이 기본적인 주 증상인데 종류에 따라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증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증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발생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사실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어떤 거에 감염되든 간에 네. 감염된 음식을 같이 먹으면은 같은 장염에 걸리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상식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사람마다 예를 들면 커피를 10잔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네. 한 모금만 마셔도 속이 쓰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같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예를 들면 노약자라든가 또는 중증 질환이 있다는 환자 네. 또는 면역이 많이 감소된 환자 또 영유아가 또 어린이 같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일반 건강한 성인보다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장염이 심하신 분들은 응급실에 가거나 또 하루 이틀 참다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장염의 치료로 항생제가 처방이 되기도 하죠. 네네. 모든 장염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여기에서 너무 장염은 항생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취약한 분들 그다음에 증상이 심한 분들에 한해서는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 항생제가요, 세균성 장염에는 효과가 있지만 바이러스성 장염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 맞는 네네.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세균성 감염은 항생제를 사용하면 되는데 바이러스성 감염은 항생제가 아닌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백신처럼 바이러스 감염은
백신으로 예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을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맞고 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해서 이 약이 하나를 개발했다고 해서 그 약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변종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좀 어렵고 네. 현재로서는 이제 궁금하신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아직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고요. 예. 노로바이러스는 백신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라는 게 따로 있는데 네. 여기에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혈변이나 점액변이 동반된 세균성 장염에서 또 항생제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항생제를 복용하면 증상의 기간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심한 정도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항생제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세균 종류에 따라서 처방이 되는 건가요? 네, 세균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방될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이 장염액 국한에서는 대부분 시프로플록사신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네. 대부분 이 항생제로 3에서 5일 정도 처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장염에는 아직 항바이러스제가 없고요. 네. 다만 다행인 건 바이러스 장염은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고 며칠 내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항바이러스제가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생제가 처방이 되는 경우에 그런데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장내 감염을 일으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생제인데도요, 그렇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항생제가 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대표적인 것이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균이라는 좀 독특한 균이 있는데 네. 이 균은 우리가 치료하려고 먹은 항생제 때문에 증식을 하게 돼가지고 네. 오히려 이 균이 장염을 유발하는 그런 항생제 연관 장염도 있습니다. 네. 항생제가 오히려 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위험은 항생제 종류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모든 항생제가 다 유발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특히 더 잘 유발하는 몇몇 항생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잘 유발하는 항생제가 우리가 드물게 사용하는 거면 괜찮은데 네. 조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항생제들이 좀 더 잘 일으킨다는 게 조금 이제 우리가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만큼 항생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거죠? 네, 항생제는 이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처방을 받았을 때 항생제는 용량이라든지 기간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내성과 부작용의 문제를 걱정하는 걸까요? 네, 용량이 부족하면 효과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우리가 처방한 것보다 과한 복용을 하게 되면 약에 의한 부작용 등의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기간을 한번 또 본다면 네. 충분한 기간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또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의사가 처방한 기간보다 너무 지나치게 길게 복용하면 네. 또 마찬가지로 내성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남용의 문제는 정작 필요할 때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오남용으로 인해서 내성이 발생하면 네. 꼭 필요할 때 항생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우리 뭐 옛날 속담 따라하자면 혹대라도 혹붙이는 격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내성이 발생하면 꼭 필요할 때 항생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됐을 때 쓰이는 치료제는 없는 거죠? 네,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하면 네. 그에 맞는 더 강한 항생제를 써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너무나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데 더 강한 항생제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네. 또 거기에 더 강한 내성균이 생기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한계에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내성균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조심해서 써야 할 텐데요. 다른 질환에서도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항생제로 인한 장염의 위험은 있는 건가요? 네, 항생제에 의한 장염은 질환에 이제 좌우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항생제를 썼느냐가 이제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항생제도 다 발생이 잘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게 되는 항생제들, 특히 이제 페니실린 계열의 약물이라든가 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파 계열의 항생제, 네. 그다음에 또 많이 처방되는 게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 이런 약물들에서 특히 좀 잘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항생제 사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할 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오남용에 문제가 없도록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장염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항생제 유발 장염까지도 함께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항생제 유발 장염은 우리가 미리 예측 가능한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쓰다 보면은 어떤 한 데서 우연찮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혹시나 항생제 유발 장염이 걱정돼서 꼭 필요할 때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폐혈증과 같은 더 큰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항생제는 복용해야 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오늘 대화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항생제는 때때로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용법과 기간을 지키고 오남용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항생제가 장염과 연관뿐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네.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오해되는 부분이나 남용의 위험도 짚어주세요. 효과는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항생제에 대한 그런 이제 오남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항생제가 무조건 몸에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 오늘 이제 이 자리에 항생제의 어떤 오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항생제는 이제 의사가 처방한 기간, 그 기간보다 더 드신다고 해가지고 네. 효과가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아, 만약에 항생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이제 그 기간 동안 처방한 기간 동안 복용을 했는데 네.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항생제로 바꾸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약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권장하는 기간보다 더 썼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더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뭐 한 3알 정도를 복용하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걸 넘어서 6알을 복용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또 복용하는 약물의 그 항생제의 양은 이미 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과를 잘 나타내는 용량을 정한 거기 때문에 아, 네. 그 이상을 복용하더라도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의 제 가장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지만 항생제는 꼭 의사의 처방에 따른 그 기관과 복용을 잘 지켜서 복용하는 것이 오남용을 막고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네. 그런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생제 사용에 있어서의 오남용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염에 있어서의 항생제 치료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나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상 달빛의 스케치북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